그 탕약은 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소녀가 대감마님의 다리를 고쳐 보이겠습니다. 10년째 병석에 누워있는 최대감. 천하의 명의들도 포기한 대감의 다리를 고작 10살짜리가 고치겠다고 나섰습니다. 딱 열흘만 주십시오. 만약 그때까지 대감마님이 걷지 못하신다면 멍석마리를 당해도 좋습니다. 목숨을 건 당돌한 내기에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대감이 10년간 꼼짝없이 누워있어야 했던 진짜 이유를. 그리고 지극정성 효자라 불리던 조카가 밤마다 무슨 짓을 꾸미고 있었는지를. 이 작은 소녀가 집안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줄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구름야담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끝자락에 커다란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최대감이라 불리는 예순 노인이었지요. 한때는 삼정승 자리까지 오르내리던 양반이었으나 10년 전 어느 날 갑자기 허리 아래가 굳어버리는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최대감은 방 안에만 갇혀 지내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고 있었지요. 몸을 가누지 못하니 혼자서는 앉지도 눕지도 못했고 대소변조차 하인들의 손을 빌려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어서라도 다시 걷겠다며 버둥거렸지만 세월이 흐르자 이제는 그저 하루빨리 죽기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대감을 10년째 극진히 모시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조카 김진사였습니다. 김진사는 매일같이 대감의 방을 찾아와 안부를 묻고 손수 달인 탕약을 올리며 지극정성으로 간병했지요. 하인들은 모두 김진사의 효성을 칭찬했고 대감 역시 조카의 정성에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 대감 집 부엌에는 꽃분이라는 10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려서 어미를 여의고 아비막쇠와 함께 이 집에 들어온 지 벌써 3년째였지요. 꽃분이는 비록 어렸지만 눈썰미가 남달랐고 돌아가신 어미에게 배운 약선 음식 만드는 법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미는 늘 말했지요. 꽃분아, 약보다 밥이 보약이란다. 몸에 좋은 나물 한 뿌리가 약 10첩보다 낫단다. 꽃분이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틈틈이 산에 올라 지치며 더덕이며 약이 되는 풀을 캐어 말려두곤 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약이 되는 밥을 지어주고 싶다는 작은 꿈이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꽃분이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김진사가 매일 대감께 올리는 탕약을 다릴 때면 반드시 부엌 하인들을 모두 내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남은 방 안에서 무언가를 하는 듯 했지요. 호기심이 생긴 꽃분이는 어느 날 몰래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김진사는 주변을 살피더니 품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고 그 안에서 하얀 가루를 꺼내 탕약 속에 살짝 털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주머니를 도로 품 안에 감췄지요. 꽃분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하얀 가루가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왠지 모를 불길한 느낌이 들었지요. 탕약은 병든 이를 낫게 하는 약인데 왜 몰래 다른 것을 넣는단 말입니까? 그 다음 날도 김진사는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하인들을 내보내고 품속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내 탕약에 가루를 넣었지요. 꽃분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진사가 탕약을 대감께 가져간 뒤 꽃분이는 몰래 약탕관에 남은 탕약을 조금 덜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당 한쪽에 키우던 암탉에게 먹였지요.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닭은 쪼아 먹고 멀쩡히 돌아다녔지요. 그런데 해가 중천에 뜰 무렵 닭이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저녁때가 되자 땅바닥에 쓰러져 경련을 일으켰고 다음 날 아침에는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꽃분이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건 약이 아니야. 이건 독이야. 그날 밤 꽃분이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꽃분이는 결심했습니다. 대감마님께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말이지요. 비록 10살짜리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만 그래도 말하지 않으면 대감마님이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꽃분이는 몰래 대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지요. 문 앞을 지키던 하인이
꽃분이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이것아, 내가 감히 어디를 들어가려 하느냐? 대감마님께 급히 아를 말씀이 있습니다. 뭐, 내 주제에 대감마님께 무슨 말을? 그때였습니다. 안에서 최대감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들어오너라. 꽃분이는 후다닥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반신불수로 누워 계신 최대감과 그 옆에 탕약 그릇을 들고 서 있는 김진사가 있었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요. 꽃분이는 대감 앞에 꿇어 앉으며 외쳤습니다. 대감마님, 그 탕약을 드시면 안 됩니다. 방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김진사가 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이것이 무슨 버릇 없는 짓이냐. 당장 나가거라. 하지만 꽃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작은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대감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지요. 그 탕약에는 이상한 가루가 들어 있습니다. 소녀가 그 탕약을 닭에게 먹였더니 닭이 죽었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지요. 허허, 대감마님, 저 어린 것이 헛것을 본 모양입니다. 약재 중에는 닭에게 독이 되는 것도 있는 법이지요. 이 탕약은 소생이 10년 동안 정성껏 달인 것입니다. 최대감은 아무 말 없이 꽃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피곤함과 체념이 가득했지요. 대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그 닭이 정말 죽었느냐? 예, 대감마님. 그렇다면 대감이 말을 잇기도 전에 꽃분이는 벌떡 일어나 탕약 그릇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릇을 쳐서 바닥에 엎어버렸지요. 뜨거운 탕약이 방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방 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진사는 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이것이 무슨 짓이냐? 당장 저 계집아이를 끌어내어 멍석마리를 쳐라. 하인들이 우르르 들어와 꽃분이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꽃분이는 대감의 이불자락을 꼭 붙들고 놓지 않았지요. 대감마님, 소녀에게 열흘만 기회를 주십시오. 열흘 동안 탕약을 드시지 마시고 소녀가 만든 밥을 드셔보십시오. 만약 효험이 없으면 그때 벌을 받겠습니다. 김진사가 비웃었습니다. 허허, 대감마님, 저 어린 것이 무슨 밥을 한다고 대감마님의 병을 고친단 말입니까? 10년을 명의들도 못 고친 병을 말입니다. 최대감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좋다, 열흘을 주마. 김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대감 앞에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었지요. 명심하여라. 열흘 뒤에도 내 몸이 나아지지 않으면 너와 내 아비는 이 집에서 쫓겨날 것이다. 예, 대감마님, 감사합니다. 꽃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후다닥 부엌으로 달려갔지요. 이제 남은 것은 열흘뿐이었습니다. 그 안에 대감마님의 몸을 낫게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꽃분이는 돌아가신 어미가 가르쳐 준 약선 음식 만드는 법을 머릿속으로 되새겼습니다. 이튿날 새벽 꽃분이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비 막쇠도 함께 따라 나섰지요. 꽃분이는 산속을 헤매며 지치 뿌리를 캤습니다. 지치는 피를 맑게 하고 독을 빼내는 약초였지요. 꽃분아, 이게 정말 대감마님 병을 낫게 할 수 있겠느냐? 모르겠어요, 아버지. 하지만 해봐야지요. 어미가 그랬잖아요. 약보다 밥이 보약이라고요. 해가 중천에 뜰 무렵 꽃분이는 지치 뿌리 한 광주리와 미나리 한 아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미나리 역시 몸속 토끼를 빼내는 대 좋은 나물이었지요. 부엌으로 돌아온 꽃분이는 정성껏 지치 뿌리를 씻고 잘게 썰었습니다. 그리고 쌀과 함께 솥에 넣고 은근한 불로 오래오래 끓였지요. 미나리는 깨끗이 씻어 잘게 다져 죽 위에 얹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보랏빛이 감도는 해독죽이 완성되었습니다. 꽃분이는 조심조심 죽그릇을 들고 대감의 방으로 향했지요. 방 안에는 최대감이 누워 계셨고 그 옆에는 김진사가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소녀가 정성껏 끓인 해독죽입니다. 쓴 약보다 이 죽이 몸속 독을 빼줄 것입니다. 대감은 한 술, 두 술죽을 넘기다가 눈을 크게 떴지요. 이것이 무슨 맛이냐? 지치와 미나리로 끓인 죽입니다. 10년 만에 이렇게 구수한 죽을 먹어보는구나. 대감은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김진사는 코웃음을 치며 방을 나갔지요. 하지만 꽃분이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죽을 다 드셨다는 것만으로도 첫걸음은 성공한 것이었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꽃분이는 매일 새벽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정성껏 죽을 끓여 대감께 올렸지요. 둘째 날에는 더덕과 도라지로 죽을 끓였고 셋째 날에는 쑥과 냉이로 죽을 끓였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년 동안 죽어있던 얼굴빛이었던 최대감의 안색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감돌고 굳어있던 입가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지요. 꽃분아, 이것 참 신기하구나. 10년 동안 온갖 명의들이 다녀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내가 끓여준 죽을 먹으니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다. 꽃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대감마님, 아직 7날이 남았습니다. 소녀가 더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이 상황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대감의 안색이 좋아진다는 것은 곧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다는 뜻이었지요. 김진사는 어떻게든 꽃분이를 방해해야 했습니다. 넷째 날 새벽 꽃분이가 산에 간 사이 김진사는 몰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꽃분이가 끓이는 죽솥에 소금을 왕창 퍼부었지요. 이렇게 짠 죽을 먹으면 대감이 화를 낼 것이고 꽃분이는 쫓겨날 것이었습니다. 해가 뜰 무렵 꽃분이가 돌아와 죽을 끓였습니다. 죽이 다 끓자 꽃분이는 습관처럼 죽을 한술 떠서 맛을 보았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죽이 바닷물처럼 짰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소금을 조금밖에 안 넣었는데. 꽃분이는 황급히 죽을 버리고 새로 쌀을 씻어 죽을 다시 끓였습니다. 김진사는 멀찍이서 지켜보다가 이를 갈았지요. 저 계집아이가 죽을 다시 끓이다니. 새로 끓인 죽은 완벽했습니다. 꽃분이는 죽그릇을 들고 대감의 방으로 갔고 대감은 맛있게 죽을 드셨지요. 5째 날 밤이었습니다. 꽃분이는 대감의 방에서 죽그릇을 정리하고 있었지요. 대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꽃분아, 내 나이가 올해 몇이냐? 10살입니다. 대감마님, 10살. 참으로 어린 나이구나. 그런데 어찌 약초와 음식에 대해 이리 잘 아느냐? 돌아가신 어미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미는 약방 주인 댁에서 일하며 약초에 대해 많이 배웠다고 하셨지요. 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그렇다면 정말 내 탕약에 이상한 가루가 들어 있었느냐? 꽃분이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대답했지요. 예, 대감마님. 김진사 나리께서 매일 탕약을 다리실 때 품속에 비단 주머니를 꺼내 하얀 가루를 넣으셨습니다. 소녀가 그 탕약을 닭에게 먹였더니 닭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던 대감이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10년이구나. 10년 동안 나는 조카를 믿었다. 내 아우의 외아들이고 내게는 자식이 없으니 내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었지. 그런데 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나를 죽이려 했단 말이냐? 꽃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요. 아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대감마님, 이제 그만 나가거라. 나 혼자 있고 싶구나. 꽃분이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대감의 방에서는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6째 날 꽃분이는 대감께 감자와 우엉으로 끓인 죽을 올렸습니다. 대감은 여전히 침통한 표정이었지만 죽은 맛있게 드셨지요.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 꽃분이는 대감의 방에 남아 이불을 정돈하고 있었습니다. 대감이 조용히 말했지요. 꽃분아, 내 어미가 약보다 밥이 보약이라 했다지. 예, 대감마님. 그렇다면 밥만으로도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이냐? 꽃분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지요. 어미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몸에 병이 들면 기운이 막힌다고요. 막힌 기운을 뚫어주면 병도 낫는다고 하셨습니다. 기운을 뚫는다. 대감이 중얼거렸습니다. 꽃분이는 용기를 내어 말했지요. 대감마님, 소녀가 대감마님의 다리를 주무르고 찜질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미가 그러셨어요.
굳은 살은 주무르고 따뜻하게 해주면 조금씩 풀린다고요. 대감은 놀란 표정으로 꽃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동안 수많은 의원들이 침을 놓고 뜸을 떴지만 아무도 다리를 주무르자고 한 사람은 없었지요. 한번 해보거라. 그날 밤부터 꽃분이는 매일 밤 대감의 방에 남아 대감의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돌처럼 굳어있던 다리였지요. 꽃분이의 고사리 손으로는 제대로 주무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꽃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손이 부르트도록 다리를 주무르고 따뜻하게 데운 돌로 찜질을 해주었지요. 7째 날 밤 대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꽃분아, 내 팔이 아프지 않느냐? 괜찮습니다. 대감마님, 이 어린 것이 팔도 아플 텐데 정말 고맙구나. 대감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10년 동안 그 누구도 이렇게 정성껏 자신을 돌봐주지 않았지요. 조카 김진사는 탕약만 날라다 주었을 뿐 한 번도 다리를 주무르거나 찜질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8째 날이 밝았습니다. 꽃분이가 아침죽을 가지고 대감의 방에 들어갔을 때 대감은 환한 얼굴로 꽃분이를 맞이했지요. 꽃분아,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어젯밤에 발가락이 움찔하는 것 같았어. 정말이십니까, 대감마님? 10년 만에 처음이구나. 발가락의 감각이 느껴지다니. 꽃분이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드디어 효험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감마님, 오늘 밤에도 더 열심히 주무르겠습니다. 그날 밤 꽃분이는 평소보다 더 정성껏 대감의 다리를 주물었습니다. 종아리를 주무르고 허벅지를 주무르고 발바닥을 눌러주었지요. 그러다 꽃분이의 손이 대감의 허리 아래쪽 등골 부근에 닿았을 때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것이 만져졌지요. 다른 부분은 부드러운데 그곳만 딱딱하고 단단한 멍울처럼 느껴졌습니다. 대감마님, 여기가 좀 이상합니다. 어디가? 꽃분이는 대감의 등골뼈마디, 허리뼈 부근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눌러보았습니다. 분명 뭔가 딱딱한 것이 살 속에 박혀 있는 것 같았지요. 여기입니다. 대감마님, 여기에 쇠 같은 것이 만져집니다. 대감이 깜짝 놀라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여전히 하반신을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쇠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꽃분이는 어미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옛날 산속에 사는 스승이 어미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이야기였지요. 어미가 그러셨어요. 몸에 쇠붙이가 박혀 있으면 기운이 막힌다고요. 그리고 진암철로 그 쇠를 빼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진암철. 예, 쇠를 잡아당기는 돌이라고 하셨습니다. 대감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만약 정말로 자신의 몸속에 쇠붙이가 박혀 있다면 그것이 10년 동안 자신을 괴롭힌 병의 원인일 수도 있었지요. 꽃분아, 그 진암철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겠느냐? 소녀가 내일 아침 대장간에 가보겠습니다. 그날 밤 꽃분이는 설렘과 두려움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대감마님의 몸속에 쇠가 박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빼내면 대감마님이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한편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던 김진사는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대감의 안색이 날로 좋아지고 있었고 이제 이틀만 있으면 열흘이 다 되는 것이었지요. 김진사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9째 날 아침 꽃분이는 부랴부랴 마을 대장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대장간 주인은 꽃분이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요. 꽃분이 아니냐? 이 아침부터 웬일이냐? 진암철이 있으십니까? 진암철, 그게 뭔데? 쇠를 잡아당기는 돌입니다. 자석이라고도 한다던데요. 대장간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손바닥만 한 검은 돌을 들고 나왔지요. 이것 말이냐? 이게 신기하게도 쇠붙이를 확 잡아당기지. 꽃분이는 그 돌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좀 빌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래, 가져가거라. 대신 조심해서 쓰고 꼭 돌려주어야 한다. 꽃분이는 진암철을 품에 안고 대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대감의 방에 들어서자 대감이 초조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지요. 구했느냐? 예, 대감마님. 꽃분이는 진암철을 꺼내 어젯밤에 만졌던 그 딱딱한 멍울 부분에 갖다 댔습니다.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대감의 등 쪽 살가죽이 불룩 솟아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살 속에서 무언가가 지남철에 끌려 올라오는 것 같았지요. 대감이 신음을 흘렸습니다. 엄청난 통증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대감마님, 참으십시오. 조금만 더. 꽃분이는 지남철을 더 세게 눌렀습니다. 그러자 피부가 더욱 굴룩하게 솟아올랐고 그 한가운데가 살짝 터지면서 시커먼 피가 배어 나오기 시작했지요. 꽃분아, 아버지를 불러오너라. 꽃분이는 급히 아비 막쇠를 불러왔습니다. 막쇠는 상황을 듣고는 놀란 표정으로 칼을 들고 왔지요. 대감마님, 살을 조금 째야 할 것 같습니다. 좋다. 어서 해보거라. 막쇠는 떨리는 손으로 불룩 솟아오른 부분의 살을 살짝 갈랐습니다. 그리고 꽃분이가 지남철을 그 상처 부위에 갖다 대자 살 속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은 손가락 마디만 한 쇠로 된 침이었습니다. 침은 중간에서 부러져 있었고 10년 동안 살 속에 박혀 있었던 탓에 온통 녹이 슬어 있었지요. 이것이 대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의 몸속에 침이 박혀 있었다니. 그것도 10년 동안이나 말이지요. 막쇠는 조심스럽게 상처를 깨끗이 씻고 천으로 감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침이 빠져나간 자리에서 시커먼 피가 흘러나왔고 그 뒤로 맑은 피가 나오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감의 발가락이 움찔움찔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움직인다. 내 발이 움직인다. 대감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발가락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지요. 꽃분이와 막쇠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침이 저절로 몸속에 들어갈 리는 없었지요. 누군가 일부러 자신의 몸에 침을 박은 것이었습니다. 이 침을 누가 내 몸에 박았단 말이냐. 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꽃분이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대감마님, 10년 전 대감마님께서 쓰러지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대감은 눈을 감고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10년 전 그때 나는 허리가 결리고 아파서 조카 진사에게 침을 놓아달라고 했지. 진사가 어렸을 때 침수를 배웠다고 했거든. 그런데 침을 맞고 나서부터 허리 아래가 굳어버렸어.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진사가 침을 놓았다고? 대감의 목소리가 격하게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지요. 김진사가 10년 전 침을 놓는 척하며 대감의 등골에 침을 박아 넣었고 그 침이 부러지면서 대감의 하반신을 마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탕약에 독을 타서 대감을 서서히 죽이려 했던 것이지요. 이 폐류나 같으니 내 아우의 자식을, 내 친조카를 그토록 믿고 아꼈건만. 대감이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하지만 분노보다는 슬픔과 배신감이 더 컸지요. 바로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김진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빛은 날카롭게 번뜩이고 있었지요.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다. 숙부님, 몸에서 침이 나왔다고요? 김진사의 시선이 바닥에 놓인 시커먼 침 조각으로 향했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요.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내 입으로 말해보거라. 이것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대감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진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요. 숙부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것이 대체 10년 전 내가 내게 침을 놓지 않았느냐? 그때 이 침을 내 등골에 박아 넣었지. 김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김진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비웃음을 터뜨렸지요. 허허, 들키고 말았군요. 그래요, 제가 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저는 숙부님의 등골에 침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침을 부러뜨려 살 속에 남겨두었지요. 대감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직접 듣고도 믿기지 않았지요.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숙부님의 재산 때문입니다. 숙부님께는 자식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저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실 줄 알았는데 숙부님께서 양자를 들이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 했단 말이냐? 김진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반신을 못 쓰게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숙부님께서 제게 의지하실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숙부님은 죽지 않으시더군요. 그래서 탕약의 비상을 조금씩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 폐류나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대감이 손을 들어 김진사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지요. 이제 와서 소용없습니다. 숙부님. 침은 이미 빠져나갔고 제 죄는 드러났지만 숙부님께서는 여전히 걷지 못하시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평생 저한테 의지하며 사셔야 합니다. 내 놈을 당장 관아에 고발하겠다. 고발하시면 누가 믿겠습니까? 10년 전 일을 누가 증명하겠습니까? 저는 10년 동안 숙부님을 극진히 모신 효자로 소문났습니다. 오히려 숙부님이 늙어 정신이 혼미해진 것으로 여길 겁니다. 김진사는 비웃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대감은 분노와 무력감에 온몸을 떨었지요. 그날 밤 김진사는 방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탄로 났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지요. 대감은 여전히 걷지 못했고 관아에 고발한다 해도 증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골칫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꽃뿐이었지요. 그 계집아이만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꽃뿐이 그 계집아이를 어떻게든 제거해야 해. 김진사는 술잔을 단숨에 비우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몰래 마을로 내려가 도박장을 찾아갔지요. 도박장에는 온갖 건달과 빚쟁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악질로 소문난 이판서라는 자를 찾아갔습니다. 이판서, 내게 부탁이 하나 있네. 무슨 부탁인가요? 김진사 나리, 대감 집에 꽃분이라는 계집아이가 있네. 그 아이를 없애주게. 이판서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없애다니 죽이란 말씀입니까? 아니, 죽이면 안 되네. 그냥 어디 멀리 팔아버리든지 하게. 대신 대감 집에서 당장 사라지게 해야 하네. 대가는요, 은자 5열량을 주겠네. 이판서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은자 5열량이면 1년 동안 놀고 먹을 수 있는 돈이었지요. 좋습니다. 내일 밤에 처리하지요. 김진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도박장을 나왔습니다. 이제 꽃분이만 사라지면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었지요. 한편 대감의 방에서는 꽃분이가 밤새 대감의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침이 빠져나간 뒤로 대감의 다리에 조금씩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지요. 대감마님, 조금만 더 참으시면 다시 걸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꽃분아, 정말 고맙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저 폐륜아에게 속으며 살았을 게다. 대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꽃분이는 설레는 마음으로 대감께 마지막 아침죽을 올렸지요. 대감의 안색은 10년 전처럼 건강해 보였고 다리에도 힘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오늘로 열흘째입니다. 그래, 네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났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관아의 포졸들이다. 문을 열어라. 하인들이 황급히 문을 열자 포졸 서너 명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그 뒤를 김진사가 따라 들어왔지요. 저것들을 잡아가시오. 김진사가 꽃분이와 막쇠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 계집아이가 우리 숙부님을 독살하려 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김진사는 품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지요. 이것은 저 계집아이의 방에서 나온 비상입니다.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내 방에서 나온 물건이 내 것이 아니라니. 대감이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지요. 안 된다. 꽃분이는 무고하다. 진짜 범인은 저놈이다. 하지만 김진사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숙부님, 정신을 차리십시오. 저 계집아이가 숙부님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포졸들은 김진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10년 동안 효자로 소문난 김진사와 이름 없는 계집아이 중 누구를 믿겠습니까? 꽃분아, 대감이 절규했지만 꽃분이와 막쇠는 포승줄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꽃분이는 끌려가면서도 대감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대감마님, 제발 무사하십시오. 꽃분이와 막쇠가 끌려간 뒤 김진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감을 바라보았지요.
숙부님, 이제 정신을 차리셨습니까? 대감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지요. 내 놈이 진짜 범인이다. 숙부님, 이제 그만 쉬십시오. 제가 다시 탕약을 달여 올리겠습니다. 대감이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내 방에 다시 들어온다면 내가 혀를 깨물어 죽어버리겠다. 김진사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지요. 그러십시오. 하지만 숙부님께서 죽으시면 이 집안의 모든 재산은 제 것이 됩니다. 김진사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대감은 분노와 절망에 온몸을 떨었지요. 한편 관하로 끌려간 꽃분이와 막쇠는 차가운 옥에 갇혔습니다. 막쇠는 딸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지요. 꽃분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무능해서. 아버지, 괜찮아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그날 밤, 대감은 방 안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놓고 간 탕약이 옆에 있었지만 절대 입에 대지 않았지요. 하늘이시여, 이 원통함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대감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대감의 발가락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꽃분이가 열흘 동안 정성껏 주무르고 찜질해준 덕분이었습니다. 침이 빠져나간 뒤로 막혔던 기운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대감은 조심스럽게 발가락을 움직여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하게 떨리기만 했지만 점점 더 크게 움직였지요. 움직인다. 정말로 움직인다. 대감은 있는 힘을 다해 무릎을 구부려 보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다리가 움직였지요. 대감은 조심스럽게 침상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바닥에 발을 디뎠지요.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쓰지 않았던 다리는 마치 갓난아이의 다리처럼 약했지요. 벽을 짚고 조금씩 몸을 일으켰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지만 대감은 이를 악물고 버텼지요. 한 걸음, 한 걸음, 대감은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벽을 타고 방 안을 한 바퀴 돌았지요. 꽃분이 내 덕분이다. 다음 날 아침, 대감은 지팡이를 짚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밖에서 청소를 하던 하인들이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지요. 대감마님, 일어나셨습니까? 어서 김진사를 불러오너라. 그리고 마을의 유지들도 모두 모이라고 전하여라.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10년 동안 반신불수였던 최대감이 다시 일어났다는 소문이었지요. 김진사는 황급히 대감의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나와 계신 대감을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최대감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비록 비틀거리긴 했지만 분명히 두 발로 서 있었습니다. 김진사, 내 죄를 내 입으로 말해보거라. 대감은 지팡이로 땅을 쿵 찍으며 소리쳤습니다. 10년 전 네가 내 등골에 침을 박았지. 그리고 10년 동안 탕약에 독을 타서 나를 서서히 죽이려 했지. 대감은 품속에서 시커먼 침 조각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내 몸속에서 나온 침이다. 김진사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쏟아졌지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냐? 대감은 다시 품속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내가 탕약에 타던 비상이다. 내 방에서 발견했지. 김진사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저것은 쥐를 잡는데 왜 비단 주머니에 담아 품속에 넣고 다니느냐? 마을 유지 박진사가 물었습니다. 대감마님, 그런데 어찌 다시 일어나신 것입니까? 꽃분이 덕분이요. 그 아이가 열흘 동안 정성껏 약이 되는 죽을 끓여주고 내 몸속에 박힌 침을 발견하고 지남철로 빼내주었소. 사람들이 감탄하며 웅성거렸습니다. 그렇다면 꽃분이가 대감마님을 독살하려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오. 진짜 범인은 바로 저놈이오. 바로 그때 도박장의 이판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김진사께서 저에게 꽃분이를 없애라고 부탁했습니다. 은자 5열량을 주겠다고 하셨지요.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이판서는 품속에서 은자 10량을 꺼냈지요. 김진사께서 계약금으로 주신 은자입니다. 김진사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증거도 증인도 모두 그를 가리키고 있었지요. 대감은 지팡이를 땅에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저 폐륜한 놈을 당장 포박하라.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김진사를 붙잡았습니다. 숙부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10년 동안 나를 죽이려 하면서 용서를 말하느냐. 대감은 하인에게 명했습니다. 내 서재에서 문서 괴짝을 가져오너라. 잠시 후 하인이 커다란 괴짝을 들고 왔습니다. 대감은 그 안에서 여러 장의 문서를 꺼냈지요. 이것들은 모두 내게 물려주려고 했던 재산의 문서들이다. 하지만 이제 내게 줄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대감은 문서들을 하나하나 찢어버렸습니다. 김진사는 비명을 질렀지요. 안 됩니다. 그것들은 제 것입니다. 내 것,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 재산을 탐하느냐. 저놈을 당장 이 집에서 쫓아내라. 그리고 관하로 끌고 가라. 김진사는 결국 포졸들에게 넘겨졌고 재판 끝에 섬으로 유배형을 받았지요. 빚쟁이들은 그가 유배 가기 전에 그를 찾아와 두들겨 패고 마지막 옷가지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김진사는 누더기를 걸친 채 섬으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평생 고된 노역에 시달리며 비참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편 꽃분이와 막쇠는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꽃분이와 막쇠가 대감 집으로 돌아왔을 때 대감은 대문 앞에서 지팡이를 짚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꽃분아, 모두 네 덕분이다. 며칠 뒤 대감은 마을 유지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부터 꽃분이는 내 수양 손녀가 될 것이요. 그리고 막쇠에게는 논 5마지기와 집 한 채를 주어 면천시키겠소. 사람들이 모두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대감마님, 그것은 너무 과하지 않네. 자네 딸이 내 목숨을 살렸는데 이것으로도 부족하지. 꽃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절을 올렸습니다. 꽃분아,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소녀는 어미처럼 약이 되는 음식을 만드는 법을 더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대감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내가 한양에서 제일 유명한 의원을 불러 내게 가르침을 주도록 하마. 그날 저녁 꽃분이는 대감을 위해 특별히 정성껏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대감과 꽃분이 그리고 막쇠는 한 상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꽃분아, 이 죽 참 맛있구나. 대감마님께서 건강하셔야 소녀가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고 마당의 매화나무에서는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지요.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꽃분이는 비록 어렸지만 정의를 위해 굽히지 않았고 대감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올바른 길을 걷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찾아올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